나에게 보내는 주문.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장사의 콘서트에 다녀왔어요. 가까운 객석에 앉아 노래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 신선했죠. 비가 추적추적 내려선지 애절하고도 맵고 칼칼한 그의 노래가 귀에 감겼어요. 그가 부른 봄날이 간다에는 이런 가사가 나오죠.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 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단맛 쓴맛을 다 맛본 65의 가객이 부르는 노래에는 보통 사람들의 삶의 궤적이 담겨 있는 것 같아 코끝이 찡했어요. 누구나 거쳐가야 할 생의 희노애락이 물결의 출렁이듯 넘실거렸어요. 그의 노래는 생의 최고의 순간을 되새김질할 때에는 환하게, 굴곡진 마디를 넘어갈 때에는 눈가에 눈물이 고일 만큼 촉촉해졌어요. 시인은 한 편의 시에 인생을 담아내지만 가수는 3분 동안 한 걸음, 두 걸음 걷고 숨차게 달리다가 쓰러지던 순간들을 노래에 담아내죠. 그러니까 시인은 시의 인생을 담고 가수는 노래의 인생을 담는 거죠. 듣고 있는 내내 전율이 휘감아 깊은 울림이 심장을 꽉 채웠어요. 들으면서도 완전히 몰입이 되고 지나온 내 생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예술도 진정성과 자존감이 중요하죠. 또 하나는 연륜이에요. 장사익은 45에 첫 발을 내디딘 소리꾼이죠. 지금은 유명한 가객이지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무역회사, 보험회사, 제지회사, 가구회사, 카센터 30년 사회생활 동안 16곳을 떠돌았다고 해요. 그래서일까요? 그의 노래에는 애절함과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노래를 듣노라면 별을 본 듯 반짝이는 울림이 있어요. 삶의 마디가 많을수록 그 애절하고 간절한 울림은 듣는 이에게 깊게 투영되죠. 나이 46에 홍대 앞 소극장에서 노래를 해야 했던 누뚱이 소리꾼 가객. 재즈와도 아카펠라와도 너무 잘 어울리는 가슴으로 노래하는 가객. 어떤 노래를 부르든 긴 호흡으로 기름 짜듯 통곡의 목소리가 절절하죠. 노래를 듣노라면 힘들었던 내 삶의 한 고비가 스쳐 지나가죠. 생각해보면 늘 그랬어요. 찰랑이는 햇살처럼 기적은 늘 곁에 있지만 항상 날개를 달아주지 않았어요. 절박한 마음을 담아 간절한 행동을 보일 때 내 손을 잡아주었죠. 이탈리아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죽음을 기억하라. 이 순간을 즐겨라. 무엇을 하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여기 이 순간을 사랑해야죠. 스스로를 감동시킬 만큼 최선을 다해봐야죠.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아요.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지, 결과가 무엇이든 최선을 다했노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눈물이 나오죠.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만족 그리고 감동의 물결이 출렁이죠. 무엇을 하든 목적어는 행복이잖아요. 행복의 기초가 되는 것은 자존이에요. 자존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self respect, 스스로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존경한다는 의미가 되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높고 넓게 꿈틀거리도록 자존감을 키워야 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죽어야 행복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숱한 파고를 넘나들다 45세 노래를 시작한 기적의 주인공. 무대에서 웃고 우는 멋진 가객, 장사익이 되고 싶다면 운명 같은 꿈을 찾아 용기 있게 도전해야죠. 꿈을 향하여 푸른 날갯짓을 해야죠. 꿈의 주인공은 먼저 도전하는 자의 몫이에요. 넓은 창공을 향하여 힘차게 날아요.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멋지게 비상해요. 저 너머의 운명 같은 꿈의 손짓을 향해. 애썼어요. 조금만 더 애써봐요. 최승자 시인의 시 30세에는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서른은 온다고 했고, 김종길 시인은 그의 시 성탄제에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라고 표현했어요. 또 가수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에서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라고 노래했죠. 나 역시 시간을 거슬러 서른 무렵을 돌이켜보면 김광석의 노래 서른 즈음에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당연히 서른이 되면 대단한 무엇이 될 거라 생각한 것 같아요. 원하는 꿈을 이루어 원하는 것을 가득 채울 거라 생각한 거죠. 또 김광석의 노래 가사에 나오는 매일 이별하며 산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쓸데없는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 여자 나이 30이 되면 느끼게 될 불안함과 쓸쓸함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서야 이 노래를 즐겨 듣고 있어요. 들을 때마다 느낌도 다르고 진리처럼 콕콕 찌르는 가사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공자는 서른을 이립이라 했어요. 학문의 기초를 닦아 자립한다는 의미죠. 서른이 되면 세상 이치를 깨닫게 되는 시기죠. 그러나 가끔은 현실과 이상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에 방황하고 흔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거나 마음대로 저지를 수 없는 때가 서른이에요. 강은교 시인은 서른을 새 장문을 열어줘도 더 이상 날아가지 못하는
라고 표현했죠. 아마도 삶과 죽음 사이에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나이가 30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그냥 살자니 고통스러운 세상사를 너무 많이 알아버렸고, 또 다 모른 척하고 죽자니 책임지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만큼 30은 견뎌내야 할 것들이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시기예요. 30은 철이 든 꿈의 높이로 세월을 가늠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꿈조차 꿀 수 없을 만큼 고단한 시기도 되죠. 누군가에게 30은 단조롭게만 느껴지고, 누군가에게는 롤러코스터의 요동이 수없이 일어나요.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30의 세상은 모래사막과 진흙의 늪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휘청거릴 정도로,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뛰어야 할 나이예요. 30의 기초를 단단히 쌓지 않으면 40의 미래는 모래성과 같으니까요. 그렇다고 30이 가장 힘든 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나이든 나름의 고충이 있으니까요. 꼭 30이 흔들리고 방황하는 시기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20살에 흔들리며 방황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40살에 그런 과정을 겪기도 하니까요. 일반적으로 정체성이 뿌리를 내리는 시기가 30 즈음이라 그때가 많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20대에는 무엇을 꼭 해야 하고, 30대에는 이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중년이 되면 더 높은 것을 이뤄내야 한다고 정형화된 프레임을 주장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높이 올랐다가도 하루아침에 추락하기도 하니까요.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내 나이가 몇 살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채운 것이 없는 30살이라 해서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나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의 출발이니까요. 스스로를 세상의 잣대에 맞춰 상처 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어진 내 앞의 일을 잘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당당해지는 힘이에요. 주어진 일을 잘 해내지 못하니까 흔들리게 되고, 남의 것을 기웃거리게 되고 방황하는 거죠. 어떤 나이가 되든 현실에 적응하면 선택의 갈림길에도 덜 서게 되고, 옆길로 새지도 않고 똑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20이든 30이든 40이든 현실을 부정하면 여전히 숱한 흔들림으로 방황하게 되고, 노력하는데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또 이전보다 더 많이 실패하고 좌절할지도 몰라요. 그러니 30에 맞는 작은 기회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내야 해요. 30에 충실한 생은 중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평화롭게 만들어주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30의 삶은 몰입과 열정, 그리고 정확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요.
지금 당장 이 나이엔 꼭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조금 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현실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30이라는 나이를 떠나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그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단단한 30이 되고 넉넉한 중년, 나누는 노년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이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으니까요. 자꾸만 실패하는 30, 흔들리고 방황하는 막막한 30, 이룬 것 없는 30이라 생각하지 말아요. 없다는 것, 부재는 헛된 욕망이 떠나가는 것인지도 몰라요. 내 욕망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그만이에요. 내가 감당할 만큼의 욕망을 담고 살아가면 돼요. 욕망이 10년, 20년 후에 내 모습을 어떤 풍경으로 만들지는 나에게 달려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내 욕망만큼만 욕심낸다면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여백이 많은 시간을 가질 거예요. 실패의 기억을 되새기며 희망의 출구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미래의 멋진 나의 풍경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멋진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전의 나쁜 기억, 아픈 기억, 두려움을 뛰어넘는 용기를 발휘해야 해요. 실패, 흔들림, 방황에 수없이 난타당해야 고요가 주는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나고 보면 무엇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누구도, 무엇이 되려던 누구도 없어요. 그리스 시인 소포클레스가 한 말,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를 가슴에 새기며 현실에 충실하면 그만이에요. 버리고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 제 몸을 붉게 태우는 나무이면 되는 거죠. 당장 무엇을 얼마만큼 이뤄냈는지 증명하려 들지 말고 세상을 향해 과감히 나를 열어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며 무수히 살을 베이는 상처를 안더라도 원하는 곳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내딛어요. 혼신의 힘을 다해 한 걸음 내디디면 그 다음은 쉽게 걸어갈 수 있어요. 힘내요. 당장. 흔들리고 방황했던 나약한 마음 다 털어내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서툴고 더디면 어때요? 끝까지 가면 돼요. 지금까지 잘 견뎠어요. 애썼어요. 조금만 더 애써봐요. 우뚝 당당히 서는 멋진 날을 만들어봐요. 앞으로의 봄은 찬란할 겁니다. 걸어야 길이 되고 멈추어야 비로소 세상이 보인다는 것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무엇을 하든 사유해야 무언가를 얻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적게 방황하고 흔들렸을 텐데요. 늘 깨달음과 후회는 늦게 찾아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밀려왔다, 쓸려갔다, 흐르다가 멈추다가 원칙을 깨며 춤을 춥니다. 기억이 자꾸만 흐려지고 가난해지고 쓸쓸해집니다. 그
그럼에도 꽉 붙들게 됩니다. 더 이상 놓치지 않기 위해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화려하게 떠오르는 해와 노을 진 석양이 편안해질 만큼 익숙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억지로라도 어찌해서라도 마지막 인사가 담담히 느껴지는 날에는 환하게 웃고 싶으니까요. 떠나가는 지난했던 시간들, 안테로스의 눈물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게 채워지던 것들, 그것에 채워지던 나의 것들, 첩첩한 욕망을 뚫고 전신을 휘감던 검은 불꽃은 내려놓습니다. 작고 사소하지만 편안한 욕망의 불꽃을 껴안습니다. 봄의 제피로스를 두 팔로 껴안습니다. 생택쥐 페리가 쓴 어린 왕자에 나오듯 나는 다시 길들임에 적응해야 합니다. 길들여진다는 것은 눈물을 흘릴 일이 많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정성을 다하려 합니다. 왕자와 장미꽃이 서로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듯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길들일 겁니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라는 말이 충분히 실감나도록 행복할 겁니다. 하나에서 둘이 되는 것, 또 둘에서 하나가 되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반드시 나다운 행복을 향해 갈 겁니다. 이제는 나보다 더 나를 믿어준 또 다른 내 안의 나와 나를 응원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위해 감사하며 살 겁니다. 결핍투성이에 나를 환하게 웃으며 응원해주는 든든한 딸, 세상이 두려운 나에게 억지로 불러내 더운 밥을 먹이던 친구, 불쑥 찾아와 함께 힘내자며 다독이던 오빠, 새길 떠날 때 쓰라며 두툼한 봉투를 찔러주던 사랑하는 사람, 글이 곱다, 위로된다며 감사의 메시지를 주는 오래된 독자, 한 마리의 새가 되기 위해 찾아간 낯선 여행지에서의 눈물 섞인 콩나물 국밥, 고단할 때마다 울꽃을 찾아다니다가 발견한 울진 어느 바닷가의 붉은 소나무 숲, 모두가 쓰러져 가는 나를 일으켜 세워 악착같이 살게 했던 고마운 그들에게 보답할 겁니다. 든든한 배우가 되도록 오래전 결핍투성이었던 내게 힘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들을 위해 힘이 나도록 버팀목이 될 겁니다. 앞으로의 봄은 찬란할 겁니다. 씨앗은 푸릇한 희망이 가득할 겁니다. 그동안 견디느라 고생했기에 아주 많이 씩씩하게 당당히 갈 겁니다. 희망의 곳으로. 그 길 위에서 보고 듣고 사유하고 유목하며 갈 겁니다. 나를 위해 온유한 햇살이 나무 사이로 퍼질 것이고 까치가 기쁘게 과자 부스러기를 쫓을 겁니다. 여백을 즐기며 갈 겁니다. 정직한 풍경과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며 갈 겁니다. 풍요와 만족을 즐기면서 느리더라도 내 속도로 갈 겁니다. 파르시 솟아오르는 희망이 머무는 곳으로 나를 응원하는 모두와 함께 손잡고 갈 겁니다. 맨몸으로 견뎌내기 너무 버거워 화려했던
욕망의 색들을 다 지웠습니다. 그냥 무채색을 선택했습니다. 가질 수 없는 것과 가져선 안 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보니 홀가분합니다. 슬픔의 덩어리도 신압으로 풀어집니다. 미천이라고는 1000개가 넘는 마음의 눈뿐이지만 긴 유배를 마치고 생의 마지막 안식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느릿하게 강물 흐르듯 자유롭게 흘러갑니다. 당신의 안부를 묻습니다. 당신의 안부를 묻습니다를 창작할 즈음 백석의 시에 푹 빠져 있었어요. 가장 좋아하는 백석의 시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인데요. 특히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이 구절을 좋아해요. 백석과 그의 연인 기생차야의 애잔한 마음이 담겨 있어 사랑의 시를 쓰는데 모티브가 되었죠. 그리운 당신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또 후미진 동네 커피하우스에서 백석의 시집을 읽다가 10분 만에 쓰게 되었어요. 물론 죽도록 사랑했던 그때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말이죠. 아프리카 속담에 사랑에 빠지는 것은 사랑을 유지하는 것보다 쉽다고 했어요. 또 프로스트는 시 가지 않은 길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돌아보면 후회와 미련은 남는다고 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죽도록 사랑해도 후회는 남는 거니까요. 완벽은 없으니까요. 다만 마음이 편안한 사랑을 해야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거죠. 사랑의 폭풍우는 감정의 늑골을 수없이 찢었다가 붙이죠. 때로는 희열로, 고통으로, 눈물로, 웃음으로 지치고 무기력한 삶을 말랑하게 해주는 카본 블랙, 그것이 사랑이에요. 어쨌든 사랑은 그리움의 집을 짓는 것이고 마음으로, 몸으로, 눈으로 보아야 주인이 되는 거예요. 쾌락, 아름다움, 확신, 그리고 자발적 희생이 있어야 오래도록 지속이 되고요. 그러고 보니 사랑도 맹목적일 때 순수하고 이성적일 때 이기적인 것이 된다고 해야 하나요? 추억을 간직해야 해요. 안부가 궁금한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것이 때로는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힘이 되니까요. 긴 그림자가 되어 노을 지는 날 세느 강변에서 첫 키스의 추억을 떠올리며 시인 예이츠는 그의 시 사랑의 슬픔에서 사랑을 하니 그대와 함께 세상의 눈물이 모두 들어왔다고 했어요. 기쁨의 눈물 반, 슬픔의 눈물 반을 합친 것이 사랑이에요. 쾌락과 고통을 모두 껴안아야 사랑의 길이 고속도로처럼 끊기지 않고 쭉 이어지죠. 행여 끊기더라도 다시 이어집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떠날 때가 있어요. 일생에 한 번 울다가 가시나무 새는 떠나가죠. 천일을 견디다 3000송이의 꽃을 피우는 호텔 펠리니아도
하루를 사랑하다 떠나죠. 떠나야 할 때는 떠나야 해요. 푸시케를 떠난 에로스처럼요. 그래야 집착이 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열게 됩니다. 떠나는 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드는 첫걸음이니까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중후하고 고급진 월계수처럼 칭찬과 영광, 승리로 한 곳에 영원히 뿌리 내리는 아름다운 오늘의 주인공이 되어보아요. 안부가 그리운 사람을 떠올려 보아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는 동그란 얼굴이 하늘을 가득 채우지 않나요? 나 잘 지내요. 당신 잘 지내나요? 라고 묻고 대답하지 않나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우리는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내 탓보다는 남 탓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탓으로 여기며 그마저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 중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가장 값진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도 넉넉해지고 함께 행복의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소통과 신뢰를 쌓게 하며 가장 값진 열매를 선물하죠. 미국의 가정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맨 처음 가르쳐주는 말이 감사라고 해요. 처음 배우는 행동과 말도 감사이기에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감사를 생활화하고 있어요. 유교 문화에 익숙한 우리는 감사를 밖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큰 부담도 가질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말하면 되는데도 그 감사의 표현에 수줍어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감사도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해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감사가 몸이 기억할 정도로 습관화되어야 해요.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인연이 매우 특별하게 되죠. 아인슈타인은 감사할수록 더 많은 것을 얻는다고 했어요. 감사를 공감, 친절, 용서와 같이 묶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신뢰가 쌓여 공감도 끌어내고 마음과 마음이 진정으로 소통하게 되는 거죠. 소통이 되면 당연히 친절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어떤 실수도 기꺼이 용서하게 되죠. 감사는 마음속 아픔을 치유해주며 감추어진 불안과 분노를 잠재우는 데도 도움을 주죠. 감사할수록 부정이 긍정으로, 혼돈이 질서로 바뀌어 생활이 단순하고 선명해지죠. 생활이 단순하고 선명해지면 편안해지니까요. 편안함이 행복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생활을 할까요? 가장 먼저 자신에게 감사해야죠. 작은 것에도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사랑해야 어떤 일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도전하게 되죠. 도전해야 자신감도 생기고 무언가를 얻게 되죠. 하나라도 내 힘으로 얻는 것은 소중하죠. 소중한 것을 얻게 되면 자신을 칭찬하게 되고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자신을 비하하고 멸시하고 책망하고 부정하면 보이는 것들도 아름답지가 않아요. 감사하는 생활의 시작은 나부터예요. 나에게 가장 먼저 감사해야 타인에게도 감사하게 되니까요. 감사는 좋은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분위기를 반전시켜 기쁨과 여유를 안겨주죠.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해야죠. 감사는 또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 감사는 최고의 힘이 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도전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은 거의 없어요. 이리저리 뒤엉킨 일이라도 감사한다면 천천히 풀리게 되니까요. 지금 모든 일이 꼬여가기만 하고 잘 풀리지 않는다면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해 보아요. 엄마가 만들어준 시원한 오이 냉국 한 그릇에도 맛있어요. 직장 동료가 건네는 시원한 냉커피 한 잔에 감사해요. 은행에서 시간에 쫓겨 허둥대는 나에게 모르는 사람이 번호표를 바꿔주며 양보하면 또 감사해요 라고 말해보아요. 사소하지만 웃음과 함께 뭉클한 따뜻함이 마음속에 채워지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당장 실천해보아요. 내 주변부터 시작되는 작은 감사가 점점 퍼져나가야 세상 모든 곳이 큰 감사로 이어지니까요. 나 하나쯤이야 라고 주저하지 말고 나부터 용기를 내어 시작해보아요. 내가 먼저 움직이면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면 세상이 움직이게 되죠. 감사하는 세상으로 바꾸는 힘,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요. 모두가 감사하는 세상이 되어야 멋진 세상이 되는 거예요. 멋진 세상이 돼야 모두가 바라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죠. 지금 당장 감사해 보아요. 가족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보아요. 어머니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선배님 감사해요. 후배님 감사해요. 이웃님 감사해요. 그 한마디가 더 나은 멋진 세상,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끌 테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워줄 곤이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책은 2018년도에 나온 김정한 작가님의 에세이 나는 아직 괜찮습니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책의 맨 처음 프롤로그의 첫 문장은 당신 참 애썼다 라는 문구로 시작하는데요. 전체적인 책의 내용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 자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기도 하고 그동안 잘 살아온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문장들도 있고요. 저는 작가님이 주는 문장의 위로와 응원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오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더 좋은 내일을 위해 편한 마음으로 주무시죠. 그럼 우리 이제 잘까요? 나에게 보내는 주문.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장사의 콘서트에 다녀왔어요. 가까운 객석에 앉아 노래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 신선했죠. 비가 추적추적 내려선지 애절하고도 맵고 칼칼한 그의 노래가 귀에 감겼어요. 그가 부른 봄날이 간다에는 이런 가사가 나오죠.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 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단맛 쓴맛을 다 맛본 65의 가객이 부르는 노래에는 보통 사람들의 삶의 궤적이 담겨 있는 것 같아 코끝이 찡했어요. 누구나 거쳐가야 할 생의 희노애락이 물결의 출렁이듯 넘실거렸어요. 그의 노래는 생의 최고의 순간을 되새김질할 때에는 환하게, 굴곡진 마디를 넘어갈 때에는 눈가에 눈물이 고일 만큼 촉촉해졌어요. 시인은 한 편의 시에 인생을 담아내지만 가수는 3분 동안 한 걸음, 두 걸음 걷고 숨차게 달리다가 쓰러지던 순간들을 노래에 담아내죠. 그러니까 시인은 시의 인생을 담고 가수는 노래의 인생을 담는 거죠. 듣고 있는 내내 전율이 휘감아 깊은 울림이 심장을 꽉 채웠어요. 들으면서도 완전히 몰입이 되고 지나온 내 생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예술도 진정성과 자존감이 중요하죠. 또 하나는 연륜이에요. 장사익은 45세 첫 발을 내디딘 소리꾼이죠. 지금은 유명한 가객이지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무역회사, 보험회사, 제집회사, 가구회사, 카센터 30년 사회생활 동안 16곳을 떠돌았다고 해요. 그래서일까요? 그의 노래에는 애절함과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노래를 듣노라면 별을 본 듯 반짝이는 울림이 있어요. 삶의 마디가 많을수록 그 애절하고 간절한 울림은 듣는 이에게 깊게 투영되죠. 나이 46에 홍대 앞 소극장에서 노래를 해야 했던 누뚱이 소리꾼 가객. 재즈와도 아카펠라와도 너무 잘 어울리는 가슴으로 노래하는 가객. 어떤 노래를 부르든 긴 호흡으로 기름 짜듯 통곡의 목소리가 절절하죠. 노래를 듣노라면 힘들었던 내 삶의 한 고비가 스쳐 지나가죠.
생각해보면 늘 그랬어요. 찰랑이는 햇살처럼 기적은 늘 곁에 있지만 항상 날개를 달아주지 않았어요. 절박한 마음을 담아 간절한 행동을 보일 때 내 손을 잡아주었죠. 이탈리아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죽음을 기억하라. 이 순간을 즐겨라. 무엇을 하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여기 이 순간을 사랑해야죠. 스스로를 감동시킬 만큼 최선을 다해봐야죠.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아요.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지, 결과가 무엇이든 최선을 다했노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눈물이 나오죠.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만족 그리고 감동의 물결이 출렁이죠. 무엇을 하든 목적어는 행복이잖아요. 행복의 기초가 되는 것은 자존이에요. 자존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self-respect, 스스로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존경한다는 의미가 되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높고 넓게 꿈틀거리도록 자존감을 키워야 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죽어야 행복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숱한 파고를 넘나들다 45세 노래를 시작한 기적의 주인공. 무대에서 웃고 우는 멋진 가객, 장사익이 되고 싶다면 운명 같은 꿈을 찾아 용기 있게 도전해야죠. 꿈을 향하여 푸른 날갯짓을 해야죠. 꿈의 주인공은 먼저 도전하는 자의 몫이에요. 넓은 창공을 향하여 힘차게 날아요.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멋지게 비상해요. 저 너머의 운명 같은 꿈의 손짓을 향해. 애썼어요. 조금만 더 애써봐요. 최승자 시인의 시 30세에는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서른은 온다고 했고, 김종기 시인은 그의 시 성탄제에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아라리,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라고 표현했어요. 또 가수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에서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라고 노래했죠. 나 역시 시간을 거슬러 서른 무렵을 돌이켜보면 김광석의 노래 서른 즈음에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당연히 서른이 되면 대단한 무엇이 될 거라 생각한 것 같아요. 원하는 꿈을 이루어 원하는 것을 가득 채울 거라 생각한 거죠. 또 김광석의 노래 가사에 나오는 매일 이별하며 산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쓸데없는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 여자 나이 30이 되면 느끼게 될 불안함과 쓸쓸함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서야 이 노래를 즐겨 듣고 있어요. 들을 때마다 느낌도 다르고 진리처럼 콕콕 찌르는 가사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공자는 30을 이일입이라 했어요. 학문의 기초를 닦아 자립한다는 의미죠. 30이 되면 세상 이치를 깨닫게 되는 시기죠. 그러나 가끔은 현실과 이상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에 방황하고 흔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거나 마음대로 저지를 수 없는 때가 30이에요. 강은교 시인은 30을 새 장문을 열어줘도 더 이상 날아가지 못하는 새라고 표현했죠. 아마도 삶과 죽음 사이에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나이가 30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그냥 살자니 고통스러운 세상사를 너무 많이 알아버렸고 또 다 모른 척하고 죽자니 책임지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만큼 30은 견뎌내야 할 것들이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시기예요. 30은 철이 든 꿈의 높이로 세월을 가늠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꿈조차 꿀 수 없을 만큼 고단한 시기도 되죠. 누군가에게 30은 단조롭게만 느껴지고 누군가에게는 롤러코스터의 요동이 수없이 일어나요.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30의 세상은 모래사막과 진흙의 늪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휘청거릴 정도로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뛰어야 할 나이예요. 30의 기초를 단단히 쌓지 않으면 40의 미래는 모래성과 같으니까요. 그렇다고 30이 가장 힘든 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나이든 나름의 고충이 있으니까요. 꼭 30이 흔들리고 방황하는 시기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20살에 흔들리며 방황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40살에 그런 과정을 겪기도 하니까요. 일반적으로 정체성이 뿌리를 내리는 시기가 30 즈음이라 그때가 많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20대에는 무엇을 꼭 해야 하고 30대에는 이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중년이 되면 더 높은 것을 이뤄내야 한다고 정형화된 프레임을 주장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높이 올랐다가도 하루아침에 추락하기도 하니까요.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내 나이가 몇 살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채운 것이 없는 30살이라 해서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나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의 출발이니까요. 스스로를 세상의 잣대에 맞춰 상처 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어진 내 앞의 일을 잘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당당해지는 힘이에요. 주어진 일을 잘 해내지 못하니까 흔들리게 되고 남의 것을 기웃거리게 되고 방황하는 거죠. 어떤 나이가 되든 현실에 적응하면
선택의 갈림길에도 덜 서게 되고 옆길로 새지도 않고 똑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20이든 30이든 40이든 현실을 부정하면 여전히 숱한 흔들림으로 방황하게 되고 노력하는데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또 이전보다 더 많이 실패하고 좌절할지도 몰라요. 그러니 30에 맞는 작은 기회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내야 해요. 30에 충실한 생은 중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평화롭게 만들어주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30의 삶은 몰입과 열정 그리고 정확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요. 지금 당장 이 나이엔 꼭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조금 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현실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30이라는 나이를 떠나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그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단단한 30이 되고 넉넉한 중년, 나누는 노년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이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으니까요. 자꾸만 실패하는 30, 흔들리고 방황하는 막막한 30, 이룬 것 없는 30이라 생각하지 말아요. 없다는 것, 부재는 헛된 욕망이 떠나가는 것인지도 몰라요. 내 욕망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그만이에요. 내가 감당할 만큼의 욕망을 담고 살아가면 돼요. 욕망이 10년, 20년 후에 내 모습을 어떤 풍경으로 만들지는 나에게 달려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내 욕망만큼만 욕심낸다면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여백이 많은 시간을 가질 거예요. 실패의 기억을 되새기며 희망의 출구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미래의 멋진 나의 풍경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멋진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전의 나쁜 기억, 아픈 기억, 두려움을 뛰어넘는 용기를 발휘해야 해요. 실패, 흔들림, 방황에 수없이 난타당해야 고요가 주는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나고 보면 무엇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누구도 무엇이 되려던 누구도 없어요. 그리스 시인 소포클레스가 한 말.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네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를 가슴에 새기며 현실에 충실하면 그만이에요. 버리고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 제 몸을 붉게 태우는 나무이면 되는 거죠. 당장 무엇을 얼마만큼 이뤄냈는지 증명하려 들지 말고 세상을 향해 과감히 나를 열어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며 무수히 살을 베이는 상처를 안더라도 원하는 곳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내딛어요. 혼신의 힘을 다해 한 걸음 내디디면 그 다음은 쉽게 걸어갈 수 있어요. 힘내요. 당장. 흔들리고 방황했던 나약한 마음 다 털어내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서툴고 더디면 어때요? 끝까지 가면 돼요. 지금까지 잘 견뎠어요. 애썼어요. 조금만 더 애써봐요. 우뚝 당당히 서는 멋진 날을 만들어봐요.
앞으로의 봄은 찬란할 겁니다. 걸어야 길이 되고 멈추어야 비로소 세상이 보인다는 것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무엇을 하든 사유해야 무언가를 얻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적게 방황하고 흔들렸을 텐데요. 늘 깨달음과 후회는 늦게 찾아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밀려왔다, 쓸려갔다, 흐르다가 멈추다가 원칙을 깨며 춤을 춥니다. 기억이 자꾸만 흐려지고 가난해지고 쓸쓸해집니다. 그럼에도 꽉 붙들게 됩니다. 더 이상 놓치지 않기 위해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화려하게 떠오르는 해와 노을 진 석양이 편안해질 만큼 익숙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억지로라도 어찌해서라도 마지막 인사가 담담히 느껴지는 날에는 환하게 웃고 싶으니까요. 떠나가는 지난했던 시간들, 안테로스의 눈물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게 채워지던 것들, 그것에 채워지던 나의 것들, 첩첩한 욕망을 뚫고 전신을 휘감던 검은 불꽃은 내려놓습니다. 작고 사소하지만 편안한 욕망의 불꽃을 껴안습니다. 봄의 제피로스를 두 팔로 껴안습니다. 생택쥐 페리가 쓴 어린 왕자에 나오듯 나는 다시 길들임에 적응해야 합니다. 길들여진다는 것은 눈물을 흘릴 일이 많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정성을 다하려 합니다. 왕자와 장미꽃이 서로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듯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길들일 겁니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라는 말이 충분히 실감나도록 행복할 겁니다. 하나에서 둘이 되는 것, 또 둘에서 하나가 되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반드시 나다운 행복을 향해 갈 겁니다. 이제는 나보다 더 나를 믿어준 또 다른 내 안의 나와 나를 응원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위해 감사하며 살 겁니다. 결핍투성이에 나를 환하게 웃으며 응원해주는 든든한 딸. 세상이 두려운 나에게 억지로 불러내 더운 밥을 먹이던 친구. 불쑥 찾아와 함께 힘내자며 다독이던 오빠. 새길 떠날 때 쓰라며 두툼한 봉투를 찔러주던 사랑하는 사람. 글이 곱다, 위로된다며 감사의 메시지를 주는 오래된 독자. 한 마리의 새가 되기 위해 찾아간 낯선 여행지에서의 눈물 섞인 콩나물 국밥. 고단할 때마다 울 곳을 찾아다니다가 발견한 울진 어느 바닷가의 붉은 소나무 숲. 모두가 쓰러져 가는 나를 일으켜 세워 악착같이 살게 했던 고마운 그들에게 보답할 겁니다. 든든한 배우가 되도록 오래전 결핍투성이었던 내게 힘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들을 위해 힘이 나도록 버팀목이 될 겁니다. 앞으로의 봄은 찬란할 겁니다. 씨앗은 푸릇한 희망이 가득할 겁니다. 그동안 견디느라 고생했기에 아주 많이 씩씩하게 당당히 갈 겁니다. 희망의 곳으로.
그 길 위에서 보고 듣고 사유하고 유목하며 갈 겁니다. 나를 위해 온유한 햇살이 나무 사이로 퍼질 것이고 까치가 기쁘게 과자 부스러기를 쫓을 겁니다. 여백을 즐기며 갈 겁니다. 정직한 풍경과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며 갈 겁니다. 풍요와 만족을 즐기면서 느리더라도 내 속도로 갈 겁니다. 파릇이 솟아오르는 희망이 머무는 곳으로 나를 응원하는 모두와 함께 손잡고 갈 겁니다. 맨몸으로 견뎌내기 너무 버거워 화려했던 욕망의 색들을 다 지웠습니다. 그냥 무채색을 선택했습니다. 가질 수 없는 것과 가져선 안 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보니 홀가분합니다. 슬픔의 덩어리도 신압으로 풀어집니다. 미천이라고는 1000개가 넘는 마음의 눈뿐이지만 긴 유배를 마치고 생의 마지막 안식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느릿하게 강물 흐르듯 자유롭게 흘러갑니다. 당신의 안부를 묻습니다. 당신의 안부를 묻습니다를 창작할 즈음 백석의 시에 푹 빠져 있었어요. 가장 좋아하는 백석의 시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인데요. 특히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이 구절을 좋아해요. 백석과 그의 연인 기생차야의 애잔한 마음이 담겨 있어 사랑의 시를 쓰는데 모티브가 되었죠. 그리운 당신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또 후미진 동네 커피하우스에서 백석의 시집을 읽다가 10분 만에 쓰게 되었어요. 물론 죽도록 사랑했던 그때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말이죠. 아프리카 속담에 사랑에 빠지는 것은 사랑을 유지하는 것보다 쉽다고 했어요. 또 프로스트는 시 가지 않은 길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돌아보면 후회와 미련은 남는다고 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죽도록 사랑해도 후회는 남는 거니까요. 완벽은 없으니까요. 다만 마음이 편안한 사랑을 해야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거죠. 사랑의 폭풍우는 감정의 늑골을 수없이 찢었다가 붙이죠. 때로는 희열로, 고통으로, 눈물로, 웃음으로. 지치고 무기력한 삶을 말랑하게 해주는 카본 블랙. 그것이 사랑이에요. 어쨌든 사랑은 그리움의 집을 짓는 것이고 마음으로, 몸으로, 눈으로 보아야 주인이 되는 거예요. 쾌락, 아름다움, 확신, 그리고 자발적 희생이 있어야 오래도록 지속이 되고요. 그러고 보니 사랑도 맹목적일 때 순수하고 이성적일 때 이기적인 것이 된다고 해야 하나요? 추억을 간직해야 해요. 안부가 궁금한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것이 때로는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힘이 되니까요. 긴 그림자가 되어 노을 지는 날, 세느 강변에서 첫 키스의 추억을 떠올리며
시인 예이츠는 그의 시 사랑의 슬픔에서 사랑을 하니 그대와 함께 세상의 눈물이 모두 들어왔다고 했어요. 기쁨의 눈물 반, 슬픔의 눈물 반을 합친 것이 사랑이에요. 쾌락과 고통을 모두 껴안아야 사랑의 길이 고속도로처럼 끊기지 않고 쭉 이어지죠. 행여 끊기더라도 다시 이어집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떠날 때가 있어요. 일생에 한 번 울다가 가시나무 새는 떠나가죠. 천일을 견디다 삼천송이의 꽃을 피우는 호텔 펠리니아도 하루를 사랑하다 떠나죠. 떠나야 할 때는 떠나야 해요. 푸시케를 떠난 에로스처럼요. 그래야 집착이 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열게 됩니다. 떠나는 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드는 첫걸음이니까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중후하고 고급진 월계수처럼 칭찬과 영광, 승리로 한 곳에 영원히 뿌리 내리는 아름다운 오늘의 주인공이 되어보아요. 안부가 그리운 사람을 떠올려 보아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는 동그란 얼굴이 하늘을 가득 채우지 않나요? 나 잘 지내요. 당신 잘 지내나요? 라고 묻고 대답하지 않나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우리는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내 탓보다는 남 탓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탓으로 여기며 그마저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 중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가장 값진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도 넉넉해지고 함께 행복의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소통과 신뢰를 쌓게 하며 가장 값진 열매를 선물하죠. 미국의 가정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맨 처음 가르쳐주는 말이 감사라고 해요. 처음 배우는 행동과 말도 감사이기에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감사를 생활화하고 있어요. 유교 문화에 익숙한 우리는 감사를 밖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큰 부담도 가질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말하면 되는데도 그 감사의 표현에 수줍어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감사도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해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감사가 몸이 기억할 정도로 습관화되어야 해요.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인연이 매우 특별하게 되죠. 아인슈타인은 감사할수록 더 많은 것을 얻는다고 했어요. 감사를 공감, 친절, 용서와 같이 묶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신뢰가 쌓여 공감도 끌어내고 마음과 마음이 진정으로 소통하게 되는 거죠. 소통이 되면 당연히 친절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어떤 실수도
기꺼이 용서하게 되죠. 감사는 마음속 아픔을 치유해주며 감추어진 불안과 분노를 잠재우는 데도 도움을 주죠. 감사할수록 부정이 긍정으로, 혼돈이 질서로 바뀌어 생활이 단순하고 선명해지죠. 생활이 단순하고 선명해지면 편안해지니까요. 편안함이 행복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생활을 할까요? 가장 먼저 자신에게 감사해야죠. 작은 것에도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사랑해야 어떤 일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도전하게 되죠. 도전해야 자신감도 생기고 무언가를 얻게 되죠. 하나라도 내 힘으로 얻는 것은 소중하죠. 소중한 것을 얻게 되면 자신을 칭찬하게 되고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자신을 비하하고 멸시하고 책망하고 부정하면 보이는 것들도 아름답지가 않아요. 감사하는 생활의 시작은 나부터예요. 나에게 가장 먼저 감사해야 타인에게도 감사하게 되니까요. 감사는 좋은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분위기를 반전시켜 기쁨과 여유를 안겨주죠.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해야죠. 감사는 또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 감사는 최고의 힘이 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도전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은 거의 없어요. 이리저리 뒤엉킨 일이라도 감사한다면 천천히 풀리게 되니까요. 지금 모든 일이 꼬여가기만 하고 잘 풀리지 않는다면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해 보아요. 엄마가 만들어준 시원한 오이 냉국 한 그릇에도 맛있어요. 직장 동료가 건네는 시원한 냉커피 한 잔에 감사해요. 은행에서 시간에 쫓겨 허둥대는 나에게 모르는 사람이 번호표를 바꿔주며 양보하면 또 감사해요 라고 말해보아요. 사소하지만 웃음과 함께 뭉클한 따뜻함이 마음속에 채워지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당장 실천해보아요. 내 주변부터 시작되는 작은 감사가 점점 퍼져나가야 세상 모든 곳이 큰 감사로 이어지니까요. 나 하나쯤이야 라고 주저하지 말고 나부터 용기를 내어 시작해보아요. 내가 먼저 움직이면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면 세상이 움직이게 되죠. 감사하는 세상으로 바꾸는 힘.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요. 모두가 감사하는 세상이 되어야 멋진 세상이 되는 거예요. 멋진 세상이 돼야 모두가 바라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죠. 지금 당장 감사해 보아요. 가족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보아요. 어머니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선배님 감사해요. 후배님 감사해요. 이웃님 감사해요. 그 한마디가 더 나은 멋진 세상,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끌 테니까요.